안녕하세요. 저는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윤영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 10월 4일, 그러니까 매년 10월 첫 번째 월요일이 세계 주거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서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세입자들이 모여서 이제 선전전을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이 시청과 파이낸스 빌딩 일대를 둘러싸고 선전전을 진행하기도 했었고, 또 용산 정비창이라고 용산에 있는 옛날 철도 기지가 있어요. 철도를 수리하던 정비 기지가 있는데 그 정비 기지를 잠시 점거하고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가 축구장 한 70개? 정도 넓이가 되는 굉장히 큰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주택이 공급될 때 그곳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생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이 소수에게 독점되어 왔다라는 것을 저희는 대장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비리가 문제인가? 사실은 비리가 문제가 아니라 주택이 만들어질 때마다 반복되어 왔었던 이 이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사실 던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문제들과 더불어서 그 집값기 경쟁에서 탈락한 마지막 사람들은 어떠한 것들을 감내하고 사는 것이 기후위기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후위기,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활동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기후위기라는 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가난이라는 것은, 빈곤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총체적인 형태의 박탈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기후위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중된 고통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 다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거빈곤층의 상황은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용하는 이야기들은 많은 부분 그 최혜륜 에너지 빈곤의 현실과 에너지 복지 현황에 대한 연구, 최혜륜 선생님의 연구를 통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쪽방 주민들을 비롯해서 주거 세입자분들을 인터뷰하고 작성하신 연구 결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후위기 시대의 주거빈곤층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열악한 상황일지언정 그 집에서 견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19에 있어서 지침도 최대한 집에 머물라라는 게 첫 번째 안전 수칙이었죠.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에 혹한기가 왔을 때 재난 문자 뭐라고 오죠? 최대한 집에 머물라. 이렇게 오죠. 근데 그 집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사실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탁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사진을 보시면 어떤 고시원에 붙어 있었던 안내 문구예요. 여기에 보면 최대한 외출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고시원이라는 공간에서 단지 고시원 건물 밖을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안전이 정말 보장될까요? 밖에 나가지 않으면 생업활동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집으로 그렇게 돌아온다고 해도 벽은 있으되 타인과의 거리가 2m가 채 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죠. 수십 명이 하나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같은 공동의 부엌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시원이라든지 쪽방 같은 주거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지침을 이행할 수 있는 방도조차 사실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을 통해서 집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그 이전부터 이런 전조들은 많이 나타났습니다. 온열질환이라든지 한냉질환과 같은 것들이 대부분은 실외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소가 실내로 변경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단연 집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온열질환으로 사망하거나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들, 아니면 한냉질환으로 냉해를 입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집에 머물라라는 것은 사실상 집답지 않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지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고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 살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의 더위나 추위를 불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저 견디는 것으로 오랫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저렴한 집에 사는 대가로서, 저렴한 집에 살고 있는 대가가 단지 열악한 상황을 감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기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안전상의 불미스러운 조건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일이 되어버린 상황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2년 전에 있었던 9.1 고시원 화재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청계천변에 있었던
그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셨던 일이죠. 그때 당시에 화재로 사망하셨던 7분 중에 4분이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입주민들 역시 사망자들 역시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어요. 안전하지 않은 집에 산다는 것, 저렴한 집에 산다는 것이 단지 환경산의 여러 가지 이유를 감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들이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미비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집에 머물 수 없어서 집 밖을 전전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집 밖을 전전한다고 해서 딱히 해결책이 나오진 않죠. 특히 이렇게 집 밖을 전전하는 일은 아무래도 여름철에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집 밖을 전전한다고 해도 갈 수 있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2년에 한 번씩 계속 월세로 옮겨 다녀야 되는 이런 사람들, 세입자들의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박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힘든 문제도 있고요.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공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잘 내어주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 무더위 쉼터가 코로나19 때문에 휴관 중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최소한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공공시설물들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면 부터 사람들이 갈 곳이 더욱더 없어지게 된 거죠. 서울역 같은 경우에도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의자 사용을 중지한다라는 이 팻말을 붙여놓고 굉장히 많은 의자 공간을 폐쇄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1차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 공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역은 단지 오고 가는 승객들만의 공간은 아니죠.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인근의 쪽방이나 고시원 주민들이 추위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막차를 놓치고 새벽차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역에서는 2011년부터 야간 시간 폐쇄 방침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상 노숙인에 대한 퇴거 방침을 오랫동안 관철해 왔고 더불어서 이번 5월 달에 부산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야간 시간에 노숙인들을 퇴거하는 방침을 이제 관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료되더라도 이러한 방침을 다시 풀 생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공공공간이 하나둘씩 문이 닫혀가면서 가장 위험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 공간이 아니면 머물 곳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취약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혹시 그 24시간 무인 편의점 있죠? 여기에 여성 청소년들이 대단히 많이 머문다라는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CCTV가 사각지대 없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안심을 하고 머물 수 있고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고 그리고 밤새 불이 켜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가정에서 나온 이 학생들이 되게 오랫동안 밤에 머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곳을 그렇게 이용하는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왜 그렇게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무인 편의점이 이 사람에게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진 않잖아요. 그나마 만약에 서울역 같은 공간들이 열려 있었다면 그 안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약간의 시선을 받으면서 안전을 추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24시간 무인 편의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 밖을 전전한다 해서 사실 딱히 방도가 있지는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리의 효과나 방도가 없는 이런 집들의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은 그 어떤 지역에 있는 쪽방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빼곡하게 차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쪽방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진행되어서 벽면을 두껍게 만든 사업이 완료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분이 했었던 첫 번째 대답은 방이 좁아졌습니다 였다고 해요. 그 벽 두께가 사방으로 8cm씩 더 두꺼워지면서 한 평 내진 2평밖에 되지 않는 쪽방의 넓이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 약간의 단열 효과는 있지만 여름철에는 그렇게 쓸모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위가 굉장히 심해서 방에서 인터뷰를 하고 나올 때 체온을 재보니 1도 정도가 체온이 높아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인터뷰자의 그 연구 결과를 볼 수도 있었는데요. 뭐 주거급여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에는 수선유지급여라는 게 있거든요.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들 중에서요. 근데 그것은 일단 자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도 아주 작아서 주택을 아주 효율적으로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비용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뭐 창문형 에어컨 설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홍보도 참 많이 됩니다. 지하철이라든지 동주민센터나 동네 곳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주거빈곤층은 이런 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알림이 많이 보이죠. 근데 실제로 신청을 해보면요. 너무나도 복잡한 게 많습니다. 당신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원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다든지, 노인분들이 우선이라서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다든지, 이미 4월 달에 예산이 소진돼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어야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리의 효과나 방도가 없는 사람들 역시 이런 집에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열비를 감당할 수 없거나 효과가 없는 것들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집이 집다워야 되겠지만, 일단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라도 다른 광열 에너지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사실 이렇게 옥외에 있는 옥탑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런 에너지를 사용을 해봤자 효과가 거의 없는 이런 상황에 좀 그친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옥탑방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하더라도 우풍이 굉장히 심해서 감기를 계속 달고 살 뿐만 아니라 비용이 너무 걱정돼서 에어컨이 있기는 하지만 가스를 한 번도 충전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기구들이 있다 해도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또 이 기후위기나 아니면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어려움에 곧바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 가구가 아니라서 이런 이유들로 신청이 거절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듣기 일쑤죠. 그리고 그렇게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충분한 에너지 지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하다못해 인간극장이나 사랑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만 보아도 이런 상황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을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자꾸 묘사하는 게 저로서는 다소 비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특별히 나온 적이 없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앞에서 본 것 같은 집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광열비를 감당할 수 없는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굉장히 좀 혼란에 빠집니다. 기후위기가 이분들에게 지금 문제일까? 아니면 집이 문제일까? 아니면 가난 그 자체가 문제일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기후위기 단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 해결의 물꼬도 풀 수 없다는 것에 자꾸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집이라는 것은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 한국의 집이 어떤 모양으로 분배되어 왔고 어떤 모양으로 생산되어 왔고 그것이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이라는 것, 그리고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의 첫 번째 목표는 집다운 집에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이겠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었던 재개발은 그 집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저기 보시면 재개발 사업 전후의 주택 변모 양상인데요. 동네에서 재개발이 딱 일어나고 나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다소 소형 평형이죠. 이 평형의 주택이 63%에서 3%로 줄어듭니다.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있었던 결과거든요. 매매가 5억 미만의 주택 비율이 86%에서 30%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전세금 4천만 원 미만의 주택 비율이 83%에서 0%가 됩니다. 재개발이 한 번 끝나면 4천만 원짜리 주택이 아니면 전셋집이 아니면 갈 수 없었던 사람은 이 동네에 못 산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83% 정도 살고 있었던 동네에서 재개발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지역 바깥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윤을 중심으로 한 주택 건설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소유한 사람들이 제시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시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위치한 사람들은 사실 소유나 아니면 비용의 부담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못한 주택에 살아가는 것으로 가난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분배 정책의 결과 중 하나는 주택 품질의 양극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주택의 비중이 단독주택도 낮아지고요. 아파트는 조금 상승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시원이나 컨테이너와 같은 주택에 거쳐 비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주택, 안전하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
친환경적인 주택을 많이 건설해야 된다라는 게 이러한 배경과 맥락 없이 주장될 때 좀 위태로움을 느껴요. 그런 이유로 이제 저품질이라는 이유로 동네에 있는 쪽방과 고시원이 다 철거되고 나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가지? 그나마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다가구 주택이나 노후 임대주택 같은 곳들이 더 좋은 친환경 주택을 건설한다는 이유로 다 철거되고 나면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어디서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이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승자독식 부동산 사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저는 기후위기를 그리고 집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발표하셨던 한재학 선생님이 쓰신 기후정의선언 2021 여기에서 나온 한 글귀를 가져왔는데요. 지금까지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한 토론은 기후위기가 약자에게 더 위험할 것이다라는 결과론에만 치중되어 있음으로써 기후위기를 야기한 원인으로서의 불평등을 간과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를 야기한 원인으로서의 불평등, 이 원인으로서의 불평등을 만들어 왔었던 사회 구조,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하는 다음 과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동자동에 만들어졌던 어떤 빨래터예요. 그 쪽방에 살아가는 어려움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하게 한 가지는 빨래를 하고 널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뭐 창문이 제대로 있지 않거나 이런 방이 많을 뿐더러 공간이 되게 좁고 세탁기나 이런 걸 당연히 뭐 개별적으로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공용 빨래터를 9-20이라는 건물에 만들었는데 이 빨래터를 만들고 나서 한 며칠 운영하다가 운영을 멈췄어요. 왜일까요? 여기 되게 대형 세탁기가 들어갔는데 세탁기가 움직이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참 그렇죠. 사실 이런 아주 근시안적인 대안으로는 쉽게 답을 찾기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례가 그걸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당면한 과제를 몇 가지 아이디어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하지 말고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시민들도 행동에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재활용품 사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플라스틱을 사용을 자제하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사실 너무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시민들의 진짜 참여가 좀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노점상 분에게 저희가 요즘 기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그치, 노점상들이 비닐을 좀 사용하기는 해, 좀 많이 사용하기는 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노점상분들이 비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도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최소한의 위생을 갖추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점보다 제가 생각할 때 노점상과 기후위기의 가장 큰 상관관계는 이 사람들 역시 외부 노동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1년 내내 바깥의 기온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봄, 가을이 너무 짧아져서 예전에는 장사를 그나마 할 수 있는 때가 봄, 가을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져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기간이 늘어나더라. 근데 그 생각을 잘 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사실은 장사를 펴본 날이 올가을에 며칠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후위기라는 것이 내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 연결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듣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 삶의 불평등한 요소들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기후위기를 양산해왔었던 구조와 어떤 방식으로 실제 나와 접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언어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 나가고 어떻게 우리는 이 사회 속의 개인으로 실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당사자로서 민주적인 참여가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아까 한재학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개인적 실천이라는 게 오랫동안 기후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으로 꼽아져 왔잖아요. 저는 그 개인적 실천을 넘어서 무엇을 그럼 우리는 실천을 해야 하나라고 질문을 한다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개인의 실천을 서로 요구하고 함께 책임지자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개인적 실천만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해야 되는 행동의 규모보다 더 적은 규모밖에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의 과제로 두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이 과제를 자신의 이 불평등한 구조 안에서 자신의 과제로 인식하고 싸워나갈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장을 확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현재의 실천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